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그만해라. 널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난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우리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독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그동안 불효막심하게 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큰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어느 날 아침, 순옥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5년. 공장의 파출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보낸 시간들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오늘도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설거지 소리와 기름 튀기는 소리 속에서도 그녀의 귓가에는 늘 자식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일하는 게 좋단다. 일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니. 너희들 보는 재미로 살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할게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 아들 착하기도 하지. 하지만 너희들 살림살이도 빠듯할 텐데 효도는 무슨. 그냥 너희들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밥솥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흩어지는 걸 보며 순옥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씩 전세 보증금을 도와준 것이 5년 전이었습니다. 노름만 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해서 마련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매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앞으로 여행도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엄마, 이번 연휴에는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자꾸만 멀어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홀로 가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멀어져가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 한켠이 쓸쓸하게 저려왔습니다. 식당 계산대 서랍 안에는 자식들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볼 때면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의 행복한 모습이었지만 그 행복 속에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우리 언니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 순옥 씨의 여동생 미옥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생은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 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순옥 씨보다 10살이나 어린 미옥 씨는 고생하는 언니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순옥 씨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 공부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 미옥이 이 늦은 시간에 또 왔어? 너도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매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언니 좋아하는 대추차도 끓여왔어. 오늘은 꼭 같이 마시고 가야겠다.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자매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옥 씨는 언니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집으로 와서 살면 어때? 주연이 방도 비어 있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도 이제 언니 좀 챙겨주고 싶어. 아이, 또 그 얘기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내 나이에 무슨 동생 집에 가서 살아? 넌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 나는 이게 좋아. 언니도 참. 어릴 때부터 항상 나만 생각해주고 내 학비 대느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래.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게 다야. 너가 그냥 잘 살아주는 게 내 소원이야. 난 이렇게 장사하면서 손님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알았어. 언니 고집을 어떻게 이겨. 그래도 아프지만 말고 내가 자주 올 테니까 꼭 전화하고. 힘든 일 있음 나한테 얘기해줘. 알았지? 그래, 우리 착한 동생. 나는 이렇게 네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넌 그냥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식당을 나서는 미옥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옥 씨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지막 손님들이 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겨 순옥 씨는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택시 뒷좌석에 앉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숨 섞인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하고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탓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 기사의 놀란 외침과 함께 급브레이크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순옥 씨의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고 이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찢어지는 듯한 철제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아이고! 충격의 순간 몸이 튕겨나가면서 좌석 손잡이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마음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옥 씨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택시 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가 달달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신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에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급대원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지만 순옥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동안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순옥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 속에서도 병원에서 자식들에게 연락했다는 말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한두 시간쯤 지나서야 아들 민석과 딸 영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그러게 가게 문 좀 빨리 닫고 일찍 들어가시랬잖아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품을 하며 병실 소파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들아, 택시를 탔는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 다른 차가 갑자기 들이받아서 내가 차 안에서 크게 다쳤나 봐. 엄마도 참. 이런 늦은 시간에 택시 탈 때는 기사님한테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택시는 왜 그렇게 자주 타세요?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순옥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는데 고관절 골절이 의심된다고 하셨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에이, 별거 아닐 거예요. 조금만 다쳐도 대충 검사해보고는 꼭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겁주기 바쁘다니까요. 우리 회사 어떤 과장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살짝 삐끗한 거였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은 진통제 맞으셨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엄마, 나도 애들 내일 학교 보내야 돼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영희도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꼭 참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반응이 온몸의 통증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어서 가봐라.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할 거 아니니.
자식들이 떠난 후 텅 빈 병실에 홀로 남은 순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렇게 아픈 순간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고생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냉담한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정막 속에서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서글퍼졌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순옥 씨의 병실에서는 불편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빠가 먼저 며칠만 병간호해. 이번 주 내내 야근이고 애들 학원 스케줄도 다 꼬여버렸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난감하네. 내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야. 팀장님이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 네가 좀 조정해서 시간을 내봐. 너는 그래도 회사에서 좀 융통성이 있잖아. 남매는 서로 마주보지도 않은 채 마치 짐을 떠넘기기라도 하듯 간병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직접 간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전문 간병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어차피 우리가 와봤자 제대로 된 간병을 못 해드릴 텐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효도하겠다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할까? 한 달이면 꽤 많이 나올 텐데. 반반씩 하면 되지. 한 달에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우리가 직접 간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야. 시간당 계산하면 우리가 회사 빠지는 것보다 나을걸? 돈 얘기만 나오면 깐깐하게 따지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자식들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병실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저렇게 매정한 자식으로 자랄 때까지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 탓인 걸까? 다른 집 애들도 이럴까?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텅 빈 병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픈 지금 이렇게 홀로 남겨진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생 미옥 씨가 들어섰고 순옥 씨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지만 순옥 씨의 병실에는 아직도 간병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간병인을 구하는 일조차 미루고 있었고 매일 밤 혼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환자분, 절대로 혼자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아직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질 뻔한 순옥 씨를 간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제가 귀찮게 해드려서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병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옆 침대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에 순옥 씨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엄마, 간병인 구하려고 알아봤는데요. 다들 야간 근무는 안 한다고 하네요. 주간만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희가 야간에 번갈아가며 가기도 힘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바쁜데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옆 침대의 환자가 가족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식당에서 바쁘게 일하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고단했어도 적어도 자신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몸은 좀 어때? 내가 내일은 일찍 퇴근하고 갈게. 언니가 좋아하는 북엇국도 끓여가려고. 매일 저녁 걸려오는 동생의 전화가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옥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호가, 난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라도 이렇게 걱정해주고 전화해주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네.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순옥 씨는 수화기를 꾹 쥐었습니다.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며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 후에 받은 검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당인은 굳어진 표정으로 순옥 씨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순옥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는 안 됐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 위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연락드려 볼까요?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분께서 직접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물음에 순옥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고관절 수술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1시간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식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호가, 나 큰일 났어. 언니,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려? 내가 글쎄 위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데 애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애들은 왜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을까?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순옥 씨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언니, 착한 우리 언니가 이게 무슨 일이야?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이 병마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외롭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암 진단 소식을 전해 들은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위암이라니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간병인 비용은 계속 낼 테니까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는 병원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순옥 씨는 한숨을 삼키며 조심스레 꺼내보았습니다. 민서가 수술비하고 항암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온다는구나. 엄마가 미안하지만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지금은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요. 항암 치료비가 꽤 많이 들 텐데 엄마가 어떻게 좀 마련하면 안 돼요?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 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매일 오는 간병인의 얼굴만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언니, 병원비 얘기는 어떻게 됐어? 애들이 뭐라고 해? 미옥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빠듯하다고 하더라. 영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네. 내가 참 못난 엄마였나 보다. 언니, 그렇게 자책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언니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비참한 심정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환자분, 수술 동의서만 받으면 다음 주에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비용 문제는 해결되신 건가요? 네, 수술비는 마련했습니다. 동생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아닌 동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매일 밤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달려와 병원비 일부를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을 때 순옥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동생 부부가 치료비를 빌려주기로 했고 의료진에게 수술 동의서도 대신 사인하겠노라 했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내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하구나. 언니, 그런 소리 마. 내가 언니한테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하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야. 돈 걱정은 하지 마. 동생이 다정히 위로했지만 순옥 씨는 끝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가슴 한가득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흐려져만 갔고 순옥 씨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시간들이 이제는 한낱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빗물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한 달째 집에서 요양하던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민석과 영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는 반가움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희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아침마다 병원 셔틀버스도 다니니까 병원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뜸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니 순옥 씨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서는 매일 병원 오가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찾아둔 곳이 있거든요. 어머니 걷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휠체어도 준비해 왔어요. 민석이 현관 밖에 있던 휠체어를 들여왔습니다. 아니, 그냥 택시 타면 되는데 이런 걸 준비했어. 오늘 바로 보러 간다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잠깐 하고 올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천천히 결정하시면 되죠. 영희야, 어머니 짐은? 순옥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딸이 자신의 옷장을 뒤적이며 짐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리어에는 이미 속옷과 겨울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야, 그건 왜 챙기는 거니? 잠깐 보러 가는데 짐은 필요 없잖아. 아, 이거요? 집 보신 다음에 저희 집에 가셔서 며칠 지내시라고요. 아들, 딸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애들도 사는 게 바빠서 그랬을 텐데 그동안 서운하게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모한테는 얘기했니? 미옥이도 같이 가서 보면 좋을 텐데. 아, 이모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죠. 이모는 바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이제 가볼까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자식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에 혼자서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딸네 집에 가서 며칠이라도 보살핌을 받을 생각하니 그동안에 서운했던 마음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 오랜만에 아들 차를 타니 정말 좋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집을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순옥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민서가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니? 집 보러 간다며 왜 이런 산길로 들어서는 거야? 뒷좌석에서 순옥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앞에 앉은 자식들은 대답 대신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빽빽이 스쳐 지나갔고 햇살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산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좋은 곳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엄청 알아보고 선택한 곳이에요. 영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쩐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옥 씨는 자신의 짐이 가득 담긴 캐리어를 힐끗 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려면 좋은 곳에 계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순옥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고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눈빛에서 뭔가 계획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갈수록 순옥 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는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요양병원이잖아. 너희들 나를 속인 거구나. 나를 버리려고 이런 곳까지 데려온 거지? 순옥 씨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식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대요. 저희가 얼마나 알아보고 선택한 곳인데요. 맞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르신들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식들은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이곳에 장점을 늘어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순옥 씨의 귓가에서 소란스럽게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난 절대로 여기 있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순옥 씨의 짐을 요양병원 안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온 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미소마저도 순옥 씨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가족처럼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안 돼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제발 집에 가고 싶어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입소수속을 마친 뒤였습니다. 요양병원 내부의 차가운 공기가 순옥 씨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적응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요. 민석의 말에는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다른 노인들의 한숨 소리가 순옥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옥 씨는 쓰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 차가운 병실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양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위해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해 두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 식단으로 제공해 드리거든요.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옥 씨의 귓가에는 그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한숨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어르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자녀분들이 일주일만 계시다가 맘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요양병원 직원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올 리 없다는 것을 순옥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자제분들께서 옷가지랑 필요하신 물품들을 잘 챙겨오셨더라고요. 정말 효자시네요. 효자라고요?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는데 무슨 효자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내가 평생 그 아이들한테 바친 시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땀 흘려 일하던 날들, 자식들 전세금을 마련해 주던 순간, 수술비를 빌려준 동생의 얼굴까지. 미옥이한테라도 전화 한 통 해봐야 할 텐데. 하지만 휴대폰은 자식들이 가져간 짐 속에 있었고 요양병원의 공중전화는 이미 사용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시계초침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옥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낯선 곳의 밤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고 형광등 불빛은 더욱 을씨년스럽게 비쳤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순옥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공중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생 미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웬일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어? 미옥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동생은 직감한 듯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설마 병원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미호가 애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고 갔어. 영희네 집으로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두고 가버렸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곳에 날 버리고 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애들이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금방 출발할게. 언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반나절 후 미옥 씨가 도착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동생과 제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슬펐습니다. 언니를 속이고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 게 말이 돼? 정말 나쁜 것들 아니야? 동생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순옥 씨를 바라보며 요양병원 직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돌봐주었던 동생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 곁에 있을게. 항암 치료도 함께 다니고 언니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우리 집으로 가요. 비 내리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창에 비치는 동안 순옥 씨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옥 씨의 집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순옥 씨는 마음을 다잡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너 옛날에 집 구한다고 빌려간 돈 돌려주지 않겠니? 그때 엄마가 준 돈이 1억이었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요양병원도 못 있겠다고 나오시더니 이제는 돈 타령이나 하시고. 지금은 그 돈이 필요하구나.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되고 너희가 나를 속여서 버리고 가던 날 난 이미 각오했단다. 엄마, 저희가 지금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쪼들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생활이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요양병원은 엄마를 위해서 모시려고 한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 돈 때문에 친자식과 연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면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게요. 이제야 너희 진심을 알겠다. 이제는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 돈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거야. 전화가 끊긴 후 순옥 씨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옥 씨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레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속상하지도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평생 마음을 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각오했어.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정도 다 버렸으니 이제는 법대로 해야겠어. 순옥 씨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복수이자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동안 너희들에게 당한 모든 것들 반드시 갚아주마. 방 안에 흐르는 시계의 소리가 마치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제부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순옥 씨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무사인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 형, 혹시 그때 돈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자세히 기억나세요? 현금으로 주셨나요? 아니면 이체를 하셨나요? 메모는 어떻게 남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는 내 통장에서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보냈어요. 전세자금 대여라고 메모도 남겼던 것 같은데
제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처형 혹시 그때 통장이랑 아이들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도 남아 있을까요? 이런 증거들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서랍에 옛날 통장이랑 핸드폰도 고스란히 모아둔 게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것저것 다 모아뒀거든요. 오래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보니 10년 전 아이들에게 보낸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옛날 핸드폰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전세자금 1억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증거네요. 계좌이체 기록에 전세자금 대여라는 메모가 있고 갚겠다는 약속까지 문자로 남아 있으니 이건 명백한 대여 관계입니다. 법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내일 바로 법무사와 상담해보고 소송 절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옥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희망의 실마리를 제부가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제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제가 정말 복이 많은가 봅니다. 미옥이는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났고 저는 이렇게 든든한 제부를 얻었네요. 처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순옥 씨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사그라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순옥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미옥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매번 휴가를 내어 언니의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언니, 이제 치료도 다 끝나가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솔직히 요양원도 알아봤어. 너희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언니,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 나도 언니랑 같이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 그래도 미호가, 네가 벌써 반년째 나 때문에 휴가를 쓰고 있는데. 뭐가 언니 때문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릴 때 언니가 나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하던 거 잊지 않았어. 언니는 나한테는 엄마야. 이제는 내가 언니한테 보답할 차례라고. 동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순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이 동생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미호가 너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구나. 너랑 제부 그리고 주연이. 너희가 진짜 내 가족이야. 그럼 언니,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 아침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엔 내가 언니 좋아하는 반찬도 해줄게. 그이도 좋아할 거야. 대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기 전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에는 내가 떡볶이 해줄까? 옛날에 언니가 만들어주던 것처럼 매콤달콤하게. 기억나? 내가 학교 끝나고 배고프다고 하면 언니가 늘 해주던 거.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해줄래. 그때보다 더 맛있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데 나도 뭔가 해주고 싶어.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순옥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는 아직 아프지만 이제 그녀에겐 더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부치가 아닌 힘들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제부의 도움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지 6개월 만에 자녀들과의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체 기록과 정황상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엄마 자식이 맞나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석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은 그만해라. 널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라. 엄마, 우리 이제 평생 안 볼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독하신 분이었어요? 독한 게 아니다. 나도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제부가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영,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팔고 돌려받을 돈도 모두 정리하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네요. 순옥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과 제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한 돈 반은 나중에 주연이에게 주려고 해요. 미호가 넌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 그런 네 딸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 말을 들은 미옥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 그냥 언니랑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나를 버린 자식들보다 항상 내 곁을 지켜준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제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이 매매되고 자녀들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서 순옥 씨의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은망덕한 자식들을 위해 아껴뒀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욱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에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전세 계약이 끝나 거리로 나앉게 된 자녀들이 결국 순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고 옷차림도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그동안 불효막심하게 굴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주셨던 돈이 없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버신 돈이었는지. 현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녀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딸 영희는 살이 많이 빠져 전과 달리 볼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큰 수술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엄마를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모습에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나렴.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마련해 둔 게 있단다. 이리 와서 앉아보렴. 순옥 씨는 자녀들이 살 수 있게 마련한 작은 빌라의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약을 연장해 줄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로 너희의 진심을 증명해 보여다오. 아이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옥 씨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자녀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순옥 씨의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치료 잘 끝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구나. 엄마도 이제 마음을 열어볼게. 봄이 오고 마당에 피어난 개나리를 바라보며 순옥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듯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란다. 너희가 그걸 보여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할 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봄날 마당에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지금은 대전의 대표적인 외식 사업가가 된 김성우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부여의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논 2마지기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소장농이었죠. 아버지는 남의 농사일을 도와주시면서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우셨습니다. 성우야, 내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돌봐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깨 죽지에 무거운 짐이 되어 얹혔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저는 새벽이면 동생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 다녀와서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밭에서 허리 펴실 틈도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고된 시절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걸요. 중학교 때는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동생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 다녀와서는 논밭을 메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공부했죠. 그래도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고등학교는 꼭 가야 한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버거운 형편에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건 사치였으니까요. 아버지, 저 고등학교 안 갈게요. 대신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16살,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그 손길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난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고등학교 대신 선택한 첫 직장은 부유 시내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심부름을 하는 막내였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느라 손이 거칠어졌지만 농사일에 단련된 저에겐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넌 농사짓던 솜씨로 칼질하니까 참 깔끔하구나. 주방장님의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 주방장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퇴근 후에는 남은 재료로 요리 연습을 했죠. 아버지, 이번 달 월급이에요. 동생들 학비로 써주세요.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집에 보내면서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을 기억하며 저만의 비법을 개발하기도 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저는 어엿한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대전에 있는 큰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니? 내가 추천해 줄 테니. 21살, 주방장님의 추천으로 대전의 유명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요리법뿐만 아니라 식자재 관리부터 주방 운영까지 모든 걸 익혔죠. 김성우 씨, 자네는 요리에 타고난 소질이 있어.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구먼. 새로운 주방장님의 말씀처럼 저는 요리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부여에서 농사 지을 때처럼 성실하게 동생들 뒷바라지하던 책임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를 차려볼까 합니다. 5년 후 저는 주방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리에 대한 자신감과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아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식당을 꿈꾸게 된 것이죠. 대전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한가한 시간, 한 여자 손님이 들어오셨죠.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수수한 차림의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더군요. 어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 비법으로 만든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주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고향이 생각나서 자꾸 찾게 되네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같은 아픔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어린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다고 했죠.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 퇴근하고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많은 공감대를 발견했죠. 성우 씨, 저는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그녀의 이런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었죠.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딸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시골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검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함께 일했고 1년 후에는 아들을, 그 다음 해에는 딸을 얻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식당은 아내와 함께 일구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비법에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를 더한 요리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운의 밥집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게를 더 내보는 게 어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하던 시절부터 익힌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우리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지점을 열 때는 제가 직접 주방장을 교육했죠. 사장님, 이런 맛은 프랜차이즈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의 말씀이 계기가 되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을 챙기던 마음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관리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성우야,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고향 부모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바로 전국의 가정에서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밀키트 사업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내가 제안한 밀키트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당 맛 그대로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죠. 농촌에서 배운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이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충남을 대표하는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죠. 성실과 정직이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후배 사업가들이 찾아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의 가난한 농부 아들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이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저는 평소처럼 아내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성우 씨 댁이신가요? 댁의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아내가 걸어가던 인도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준호랑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며 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야 라고 말하던 아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몇 년 후 아들 준호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일 이야기 외에는 말이 없던 아들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한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전의 수입차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죠. 사진 속 여자는 비싸 보이는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평생 지켜온 검소한 생활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수민이라고 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사진 속 화려한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수민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아들의 말을 듣는데 문득 먼저 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일하며 검소하게 살았던 아내는 끝까지 허례허식을 멀리했었죠. 명품으로 치장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기도 하단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아들은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벌써 33이에요. 이제는 결혼할 때도 됐고 수민이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맞을지 과연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마.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예비 며느리를 직접 만나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부여에서 농사 지을 때도 식당 일을 시작할 때도 저는 항상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심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박 여사, 내일 잠시 외출이 있을 것 같소. 20년 넘게 우리 집 가사를 도와준 박영숙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듯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수민 씨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평범한 노인으로 가볼 생각이야.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낡은 옷을 골랐습니다. 소매가 해진 셔츠와 오래 입어 무릎이 바랜 면바지, 낡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 준비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입었던 것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거울 앞에서 머리도 대충 빗기만 했습니다. 마치 동네 어르신처럼 보이는 모습에 만족스러웠죠.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과연 예비 며느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분이실 거예요. 박 여사의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돈이나 외모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해.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던 부모님, 검소하게 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아내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들놈이 말하는 수입차 매장으로 가보겠어. 점심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오니 문득 장롱 속 아내의 옛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입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최신형 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허름한 가게와는 너무나 달랐죠. 매장에 들어서자 화려한 옷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수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일부러 그녀 근처를 서성거리며 차들을 구경했습니다. 저기, 이 차는 얼마인가요? 수민은 제 낡은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 본 척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자 마지못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이 차들은 모두 고가의 수입차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당신 같은 분이 살 수 있는 차가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손님이 누구든 정성껏 대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 예약이 있어서요. 저기 카탈로그 보시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수민의 눈빛은 이제 노골적으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농사짓던 시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서로 돕고 살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찾아왔으면 친절히 응대하는 게 도리 아닌가?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급차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말끝을 흐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먼저 간 아내는 섬유 공장에서 일할 때도 손님이 찾아오면 늘 밝은 미소로 맞이했었는데 말이죠. 매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녀가 과연 우리 가족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장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들이 수민을 우리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죠. 어린 시절 부여에서 농사짓던 습관이 남아 지금도 틈나면 작은 텃밭을 일구곤 합니다. 아버님? 계신가요? 수민이 현관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호미로 땅을 봤죠. 그때 수민이 박영숙 여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관리사분이 바쁘신가 봐요. 회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차는 좀 깨끗이 관리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차고에 있는 차들이 좀 구식이던데. 제가 들어오면 다 바꿔야겠어요. 저는 묵묵히 텃밭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민은 제게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잘 부탁드려요. 물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그 순간 아들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수민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준호 씨. 기사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 중이었어요. 저기, 수민 씨, 그분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어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아버님? 제가 농사일을 하던 시절 우리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그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수민의 모습을 보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운전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장이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진 않는다네. 제 말에 수민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저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로 오해했던 일은 수민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이후 제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했죠. 아줌마, 이 커피 다시 타워요. 너무 뜨겁잖아요. 박 여사가 정성스레 준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집을 위해 헌신한 박 여사를 보는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커피 말고 제가 마시는 원두로 사다 놓으세요. 앞으로 자주 올 텐데 이런 싸구려 커피는 못 마시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린 시절 부유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이라도 나눠 마시며 정을 나누던 그때가 떠올랐죠. 아버님, 제가 다음에 좋은 원두 갖다 드릴게요. 이런 건 제가 잘 알아요. 저를 의식한 듯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곧이어 박 여사에게 다시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없으시네. 그 순간 저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간 아내는 박 여사를 친동생처럼 대했고 그녀의 자녀 교육비까지 챙겨주었죠. 우리 가족에겐 박 여사도 소중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민 씨. 제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아버님. 박영숙 여사는 우리 가족입니다. 20년 넘게 우리 집 안팎을 돌봐주신 분이시죠.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너무 예민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아줌마. 하지만 그 사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배운 것은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수민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민은 거실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일구어온 집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이 가구들은 다 언제 바꾸신 거예요? 너무 클래식한데. 클래식이란 말 속에 담긴 구식이라는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성공했을 때 아내와 함께 고른 가구들이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죠. 아버님, 이런 인테리어는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 다 현대적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마치 자기 집인 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문득 부유에서 초가집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 없어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지금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보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그림들도 다 바꿔야겠어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아무도 안 걸어요. 제가 아는 갤러리에 좋은 작품들 많이 있는데. 그 그림들은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선물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값어치를 따지자면 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떤 명화보다 귀중했습니다. 수민 씨, 물건의 가치는 값어치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수민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제는 좀 바꾸실 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창피하다는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겉모습이 아닌 내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집 역시 거칠애가 아닌 가족의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민 씨, 우리 집은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민 씨, 며칠 전 수입차 매장에 방문했던 손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말을 꺼내자 수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찾아갔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듯했죠. 아, 아버님, 그게?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수민의 모습은 얼마 전 매장에서 보여준 거만한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 일을 시작할 때 손님 앞에서 실수했던 때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다는 건가요? 수민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를 깨달은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아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수민은 급하게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짓던 시절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던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민 씨, 방금 전까지 운전기사라고 생각했을 때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다르네요. 아버님, 저는 진심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아버지, 저는 준호야, 때로는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 노력해야 해. 수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본 모습이 드러난 걸까요? 그날 이후 아들과 수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보여준 수민의 이중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사 구매팀 직원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주에 수입차 구매하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민 씨가 근무하던 매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VIP 고객들의 계약금을 따로 빼돌리고 할부 계약서를 조작해서 차액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득 수민이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는 하루 매출을 꼭 장부에 기록하고 거스름돈 하나까지 정확히 맞추려 노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수민 씨가 우리 도련님을 노린 것도 다 계획적이었다고 해요. 매장에 오는 고객 정보로 도련님의 신분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가르침 그리고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한다고 했잖니. 이번 일을 통해 그걸 배웠다면 이것도 나쁜 경험은 아닐 거야.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이번 사건을 통해 그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여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우연히 수민의 전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된 것이죠. 회장님, 제가 수민 씨의 전 동료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도련님을 노렸다고 합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수민은 매장에 오는 VIP 고객 정보를 통해 우리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들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했다고 하더군요. 수민 씨가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대요. 곧 대기업 회장 며느리가 될 거다.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도 손님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도련님이 차를 수리하러 왔을 때부터 일부러 접근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박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수민 씨가 저를 진심으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식당 주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기에 행복할 수 있었는데 준호야, 사랑은 계산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난한 식당 주인일 때도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네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픔을 통해 사람은 더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유해서 농사짓던 시절 배운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보는 거란다. 결국 아들은 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민은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아들을 괴롭혔고 급기야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준호 씨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현관 앞에서 수민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언론에 이 이야기를 흘리면 어떻게 될지. 협박성 발언에 박 여사가 놀라 제 발을 잡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독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매장에서의 횡령 사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제 말에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모함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식당 일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죠. 그때 아들이 나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준호 씨, 당신이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진심이 아닌 걸 이제는 알아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것도요. 수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 던진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때론 실패가 더 큰 가르침을 줄 때가 있단다. 네 어머니와 나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테니까요. 수민과의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특히 아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않던 텃밭에도 종종 들르더군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휴일 아들이 제 옆에서 호미를 들고 땅을 팠습니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 부유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짓던 모습처럼요. 준호야, 농사는 정직한 거란다. 땅을 속이려 들면 결실을 맺을 수 없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네, 이제야 아버지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겠어요. 박 여사도 그런 아들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더 준비해주곤 했죠. 도련님,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요즘 너무 야위어 보여서. 박 여사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이런 마음을 몰랐는데.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들도 아들을 걱정하며 더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어느 저녁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단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 안에 있다고.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힘들 때마다 아내와 나누던 것처럼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수민이라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병사원으로 시작한 회사 생활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원들과 부대끼며 일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식당 일을 시작했을 때와 많이 닮아 있었죠. 준호 씨는 회장님 아들이라고 전혀 티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죠.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뿌듯해졌습니다. 수민과의 일을 겪고 난 후 아들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항상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퇴근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손에는 주방 기구의 개선안이 적힌 노트가 들려 있었죠. 마치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 매일 밤 메뉴를 연구하던 모습처럼요. 준호야, 사업의 기본은 현장에 있단다. 내가 부여에서 농사짓던 시절부터 깨달은 거지.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식자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죠. 회장님, 도련님 덕분에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주방장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업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사일처럼 사업도 꾸준한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들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공식적으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아들을 보며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들, 오늘부터 준호 씨가 대표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이사회에서 승계 소식을 전했을 때 임원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미소를 띄었죠. 회장님, 도련님이라면 우리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직원들도 아들의 승계 소식을 반겼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의 환호가 컸죠. 아들이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취임식 전날 밤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는 부유해서 농사짓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지만 결실은 하늘이 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후 아들은 제가 시작했던 장학재단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무료급식 사업도 시작했죠. 회장님 아들이라 무서웠는데 이제는 우리 편이란 걸 알겠어요. 한 주방 직원의 말처럼 아들은 지위가 높아져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켜온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우리 가업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아들이 이제는 진정한 경영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회사를 물려주고 난 후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도시락 배달 가시나요?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인지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 일도 제게는 소중하답니다. 매주 3번 저는 독거노인들께 직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제가 처음 식당을 할 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면 되는데. 아들이 걱정할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준호야, 나눔은 마음이 담겨야 하는 거란다. 내가 직접 어르신들을 뵈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장학재단도 더욱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만들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아들이 요리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평생 일구어온 사업의 진정한 결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항상 나눔을 강조하셨는지. 아들도 이제는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에 쓰고 있습니다. 수민과의 일을 겪고 난 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농부의 아들로 시작해 식당 일을 거쳐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가치를 이어받은 아들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받은 것을 나눌 줄 아는 것이 아닐까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며 저는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유의 가난한 농부 아들로 시작해 식당 일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항상 정직과 성실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아들도 그 가치를 이어받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